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 눈빛 살고 GV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이경미입니다. 네. 이쪽에 장만빈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싸 연출 장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빛살구에서 김정서 역할 맡은 나혜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빛살구에서 정혜 역할 맡은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살구에서 태준 역할을 맡은 조화성입니다. 네, 오늘 원래 같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던 강동성 배우님께서 심한 감기에 걸리셔서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못 오시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다가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질문은 선착순으로 5분께 질문해 주신 5분께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장만빈 감독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감독님 예전에 히스테리아라는 작품으로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그때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셨었는데 맞죠?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죠? 제가 그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당시 히스테리아의 주연 배우분을 제가 보건교사 아는 형에 캐스팅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주변에 많이 저희 희준 배우한테 비메오 링크를 받아서 많이 저기 감독님들 보시라고 뿌렸었어요 그때. 네, 제 히스테리아 진짜 팬인데 그래서 오늘도 저희 남편이 저녁에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히스테리아 감독의 다음 작품의 GV를 간다고 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장만빈 감독님의 다음 작품 되게 기다리고 있었고 은빛살구를 제가 작년에 봤었죠. 시사회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 더 보고 왔는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되게 흥미로운 여러 가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장만빈 감독님이 히스테리아에서도 그렇고 은빛살구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가족에 대한 되게 시니컬하면서도 뭔가 아주 어둡지만 않은 기묘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감독님의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근데 히스테리아보다 이 작품은 좀 더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나 에티튜드는 되게 점잖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좀 상처되는 말도 막 툭툭 하면서도 그래도 상처 안 받고 되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예를 들면은 자매가 귀 뚫는 장면이라던가 아버지가 둘째 딸의 딸이죠 그게 손목을 이렇게 물려고 하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은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깊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데에는 감독님은 본인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단편에서도 가족을 다뤄서 이렇게 찍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이 영화 가족을 다룬 영화로 또
단편 데뷔작 찍을 줄 몰랐었어요. 저도 왜 그렇게 됐냐 돌아보면은 이제 강원 동해시로 제가 한 번씩 마음 힘들 때 여행 가면서 시작을 한 영화인데 그때 떠오른 이런 이야기들, 환상들이 저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횟집에서 같이 일하고 서로 애틋하게 챙겨주면서도 돈으로 얽혔지만 굉장히 유대가 깊은 이런 환상 속의 가족, 이런 것들 제가 꿈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저의 가족이 있고 하지만 제가 갖지 못했던 친밀함, 갖지 못했던 방, 그런 고향을 영화 속에서나마 좀 가져보고 싶고 좀 첫 영화로 제 뿌리를, 제 삶에 누락된 어떤 뿌리를 제 나름의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테리에서 보면은 그 가족들이 되게 화목하려고 노력해서 되게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지낼수록 불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게 되게 그 영화의 매력이었는데, 은빛살구에서는 좀 달라요. 역시나 굉장히 그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좀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그 가족들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잘 유연하게 이 분위기를 끌고 가주게 하는 인물이 아버지예요. 가장 문제가 많은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모일 때 이 어색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게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예전에 히스테리아에서는 없었던 어떤 따뜻한 감정이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느껴서, 그래서 이 영화가 그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을 때 그 이야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게 처음에는 좀 작가로서 훈련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성숙하게 이루어내셨다는 생각이 아버지 캐릭터를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도 되게 이상한 질문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빌리고 하는 모든 그 돈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애티튜드가 되게 희한하다고 느꼈거든요. 제 상식에서는 굉장히 희한한데, 예를 들면 정서는 남자친구 아니라 고향 친구, 예, 태준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준이가 돈을 빌려줄 때, 돈 빌려줄 것 같이 말을 이미 꺼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돈이 되게 간절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려줄? 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왠지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자에게 보내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안 줄 생각이었던 건가요? 안 줄 생각. 근데 저는 아빠한테 받기로 하고 나서는 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왜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돌려줬다고 생각. 네. 근데 감독님이 언젠가 다른 GV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줬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액수보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일 줄 몰랐는데, 아무튼 저는 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어땠어요? 얼마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어요? 500이고요. 500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는 돈이고요. 함부로 줄 수 없는 돈이에요. 일단 액수는 실제로 촬영할 때도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물론 그 액수가 적힌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선 차이가 있듯이 제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 금액은 뭔가 적당하다라는 금액이 아닌 너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마음, 물론 표현이 돈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최선의 마음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낸 게 500입니다. 그게 500만 원이군요. 제가 이 영화에서 좀 되게 또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은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순간에 정말 좋냐면요. 내가 저 세계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판타지이던 공포던 코미디이건 저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인물 캐릭터 때문에 혹은 공간 설정 때문에 아니면 사소한 디테일 때문에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틀어질 때라도 인물들이 내가 처음 만나보는 인물들이지만 왠지 저 인물을 알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은 나는 저 인물을 잘 모르고 지금 보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럴 때 그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매력에 빠지고 푹 들어가고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태준이 같은 경우 지금 태준이를 이렇게 여기서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영화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달라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영화에서는 태준이 등장했을 때 그냥 태준은 정서를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딱 들었거든요. 근데 대기실을 만나니까 되게 이미 다른 분들이 되게 다른 분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생이나 그다음에 동생 미안해요. 역할 이름이 뭐였죠 거기서? 정혜. 그러니까 정혜나 정서나 영화를 볼 때 내 친구들은 아닌데 너무 저게 분명히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혜는 저런 애 본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언니를 좋아하는데 좀 얄미운 구석도 있고,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지만은 저는 이미 정혜가 딱 등장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이미 알겠더라고요. 정혜를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쓰레기를 그렇게 느리게 접시를 닦는 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근데 또 이렇게 정혜가 보면은 정서가 언니인데 정혜가 정서보다 좀 더 키도 큰 것 같고 실제로도 큰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더 성숙하게 보이고 그런데 좀 느리고, 그리고 언니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표정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뭐가 그러냐면 언니한테 왠지 도움이 안 되는 동생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모든 그 정서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께 저는 제 친구 중에 정서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전라도 출신인데 정말 너무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그 액세서리까지 너무 취향이 비슷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목걸이 있잖아요. 그 약간 발톱 같은 목걸이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라든가 이 옷 스타일 취향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머리 스타일부터 성격까지. 근데 그 친구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만드실 때 이 인물들을 어디서 영감을 받고 만드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동일시라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횟집에서 일을 했을 때 이제 받았던 어떤 인상들, 서로 이렇게 노동하면서 또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 정으로 묶인 사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서, 영주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사를 생각하고 미래 출신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상경해서 어떻게 지냈을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 사람을 좀 알아가듯이 이렇게 이뤄간 편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주인공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주, 정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들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전사들이 좀 말이 되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그런 느낌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그 목걸이나 헤어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록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뭐 에바네스나 이제 이런 밴드 같은 것들도 음악 감독님과 공유를 하는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엔딩 크레딧 이제 만들고 했을 때도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미술이든 의상이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뭐 손톱 무광메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그런 것도 감정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듯이 좀 더 관객한테도 분명히 한 사람처럼 다가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배우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정서는 나혜진 배우님 맨 처음에 캐릭터를 받으셨을 때 잘 이해가 되는 인물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완전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는 사실 너무 그 파도가 많은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막 엄청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쭉 훑어가면서 이제 사실 감독님이 저는 좀 그들에 좀 많이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감독님을 만나면서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 상대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감정을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보다 이 인물들이랑 그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느끼는구나, 지금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를 더 많이 사실 실질적으로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막상 시나리오에서는 좀 어림잡아 생각했었던 지점들이 있었고, 유독 더 이 인물이 사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는 하지만 되게 수동적이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손에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게 그 정서가 주인공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모멘트들이 좋았어요. 정서가 동생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뜯어내서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태준이한테 전화를 거는 거. 저는 이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 영화를 볼 때 인물이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인데, 근데 그런 순간들 때문에 그 캐릭터의 어떤 이 캐릭터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얘는 이런 사람,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 근데 감독님의 작품에는 그런 모멘트들이 좀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들이 맨 처음에 각본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행동하죠? 얘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로 만들지 않은 각본도 읽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독님의 작품을 감독님만의 것으로 인물을 더 깊게 그리고 그 독창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은빛 살구를 보면서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 역할을 맨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비슷한 인물을 떠올렸다거나 연기를 할 때 어떤 인물을 레퍼런스로 삼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그동안 조금은 어둡거나 아니면 사연 있는 친구들을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혜가 사연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혜를 딱 처음 느꼈을 때 와, 되게 에너지 있고 밝고 좋다였거든요. 그래서 전 정혜를 처음으로 오디션을 봐서 정혜를 합류했는데 오디션을 보기 전에 이 정혜라는 캐릭터를 알고 나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오디션장에 멜빵도 챙겨 입고 가서 막 오디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정혜라는 캐릭터를 뭔가 연기하려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정혜가 약간 저랑 닮아있는 부분도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저한테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독님한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언니랑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지영 배우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거북이 가지고 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혜랑 거북이는. 예. 제가 그 작년에 시사회에서 은빛살구 보고 감독님께 정혜가 거북이를 너무 좁은 어항에 키우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문자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영화 보면서 어쩌면은 제가 그 첫 장면에 정혜가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느리게 치우는 것이 감독님께서 주신 디렉션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걸 맞나요? 대본상에서도 언니가 왜 그렇게 거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혜는 원래 약간 그런 잘 잘 살려주셨네요. 그러면.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은 태준 역할을 해주신 조화성 배우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태준은 등장했을 때 바로 어떤 남자인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각본을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 인물이, 태준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그게 첫 등장 장면이 아니었어요. 조금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서가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찾아오는 곳이 그 벌곡 현장을 제가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던 씬이 있었는데 사실 시나리오에서 가장 꽂혔던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 나는데 이 친구 연기하기도 되게 좀 맛깔나고 이제 계속 페이지들을 읽다가 마무리 바람과 폭주 장면을 보고 이건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역할을 제의를 해주시지? 해서 당장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 장면이 좀 잘린 거는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현장에서 감독님도 서로 되게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서로 애정하는 장면이었어서. 근데 또 이제 서로 이거는 이거의 결대로 또 다른 것이 뭔가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예. 태준이 어떤 지금 봤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읽었을 때 원래 가장 먼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던 편이에요. 근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처음으로 정서는 어떤 친구인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태준을 먼저 처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그냥 제가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좀 계속 한 3-4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서에 좀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정을 태준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좀 알 것 같다. 이 마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태준을 만들어 나갔었고요. 어떤 친구냐라는 질문에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던 간에 어떤 선입견을 절대 안 가지고 그냥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받았던 느낌도 너무 좋았어서 그런 걸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지 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태준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해변가에서 둘이 그 폭죽 하면서 나누는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 폭죽이 되게 힘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매갈이 없이 그것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참 다른 장면들도 좋았지만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두 분의 케미도 굉장히 훌륭해서 이미 정서가 태준이 이렇게 뒷머리 잡을 때 이미 모든 게 다 예상이 되는 그 굉장한 텐션, 근데 되게 힘없이 올라가는 반복하고 할 일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 폭죽이라는 그 점이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 시간이 어느새 별로 남지 않아서 저기 가운데 손 드신 분.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된대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감독님과 정서영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고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그 대사 안에서 특정 어떤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레임화되는 단어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초반에도 인프피 정서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빠 우리 매출 200만 원 버리고 여행 가도 돼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아까 태준 역할도 뭐 군인 연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 동해시청 다니는 누나랑 헤어지기 싫어. 그렇게 정서도 뭐 집이 신분당선에서 이렇게 특정 단어들로 그냥 듣기만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어떤 그 그림을 그냥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인물들을 제가 알기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인프피 정서를 만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태준이 동해시청 다니는 누나랑 헤어지기 싫어라고 했을 때도 그냥 제 경험 안에서 동해시청에 다닐 것 같은 어떤 특정 여자의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화되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님은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대본을 쓰신 건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정서 역할 캐릭터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자기 포스터가 불타고 끝내는 그
이제 영화의 핵심 주제였던 아파트를 포기하는 과정에 오기까지 해서 정서의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과에서 그게 약간 정서에게 이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가 망했을 때 헤어졌고 엄마도 정서에게 계속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꿈이었던 미술의 그림 포스터 위에 채무자라는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 항상 이렇게 꿈 위에 뭔가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적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쭉 정서가 그런 자본주의적 어떤 그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의 어떤 마음들이 정서에게도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정서한테도 와서 정서도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정서 안에서는 표출을 했지만 끝내는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받고 싶거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것들이 남자친구에게 좀 간 느낌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빌드 과정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집이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들어보는 질문이고 정말 마음 설려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사를 하나 쓰고 또 쓰면서 그 인물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너무 실제 그런 우리가 하는 말처럼 너무 리얼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좀 양식화되고 좀 이렇게 정형화된 대사를 일단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미 감독님 영화도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톤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이송강도 있고 리미럽다도 아는 형도 있고 약간 현실보다 좀 떠있는 그렇지만 이 영화만의 그런 톤의 매너와 무채가 있는 박찬욱 감독님, 최동훈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 중에도 그런 대사의 그런 그 영화만의 그런 말나 그 캐릭터만의 그 리듬 그런 것들을 취향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동해시청이나 인프피나 이런 불국사 연필 기숙제서하고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자료조사도 하고 정서를 비롯해서 정서 나이대 어떤 비정규직 디자이너, 여성이고 이런 분들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좀 내면화된 것들 그 중에서 정서에게 좀 그 상황에서 좀 정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의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손가락을 내리면서 쓰려고 합니다. 의도를 하면 그것들이 적절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상황이나 그 맥락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딱 그 대사를 쓸 때 그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좋은 리듬이고 이건 정말 정서가 이 영화 속의 정서가 할 만한 대사고 매력 있어.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쓴 대사들을 살아남아서 배우님들이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대사를 썼습니다. 감독님한테 한 질문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질문도 그렇고 되게 큰 맥락 안에서 이거 영화를 좀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경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이 인물이 엄청 유기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고 고향이 있고 그런데 정서한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공감이 가는 지점들은 저한테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친구인지 알겠고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주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좀 가져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뭘 느끼고 있는지 이 관계성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느껴지는 편이어서 되게 특정 관계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은 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고 저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런 느낌들을 줬던 사람들이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일단 이 인물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지는 그렇게 좀 찾아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빠 그 마지막 씬 말씀하시면서 결국 정서가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은 글쎄요, 너무 사실 부모님과 연결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들은 제가 엄청 결핍을 이겨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사실상 어느 순간 너무 제가 피하고 싶어하는 결핍들의 선택들을 했거나 막 부모님한테 닮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미 너무 닮아 있거나 그거를 피하려고 했었던 선택인데 결국 또 가다 보면 또 이것도 엄마 같은 모습이네 하는 지점들을 저는 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한테도 이런 선택이 저는 좀 살면서는 몇 번 없었을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결핍의 바닥,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자기의 민낯을 봤었던 어떤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게 설령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실패한 선택일처럼 보일지라도 정서한테는 지금 그 선택이 사실 처음 내린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되게 욕심처럼 꼬다리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을 사실 자기가 주체적인 선택을 내려서 포기한 거라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실패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저로서는 천대일에 그건 정말 로또거든요. 인생 로또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 번 포기하면 그냥 이제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청약의 그 귀함을 아는 저로서는 정서가 그걸 포기할 때 왜? 있었어 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왜냐면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엄마가 어쨌든 2년 안에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친구니까 방법이 있는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버렸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농담처럼 근데 또 이 친구는 꼭 그게 아니고서라도 또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다운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영화에서 대사들이 참 좋다는 생각을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덧붙이자면 대사들이 참 좋아요. 감독님 막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썼지? 이런 것들 대사가 참 많았어요.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사소한 대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귀 뚫을 때 별똥별이 지나갑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대사 쓰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장면에서 단역이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캐릭터를 안 주거든요. 근데 저는 주고 싶어요, 뭐라도. 근데 이렇게 동생이랑 언니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귀여워도 보이고 자기를 이렇게 하니까 또 말도 괜히 더 친근하게 덧붙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만의 그런 뭔가를 그냥 그 대사 하나로 주면서 이런 친근한 표현하는 느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각본을 쓰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정말 주옥 같은 데서 많은데 저는 그 마지막 대사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착하면 맛이 없다는 대사 그 대사 참 좋더라고요. 뭔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로 느껴졌어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앞에 네. 영화 세 번째로 봤는데 너무 다시 재밌게 잘 봤고요. 작중 내에서 정서가
동해에 있는 동안에는 집에 있을 때 아빠는 집에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다 브라운 컬러 자켓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컬러의 자켓만 고수하는 이유가 뭐 단순히 뭐 옷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어서 닫힌 시선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올곧게 갖고 있는 자기만의 꿈이 담겨 있는 건지 그거에 내포하고 있는 건지 왜 그 의상만 입고 작중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영화에 3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서는 우선은 이제 청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가져갔어요. 근데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옷을 많이 챙겨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은 일단 그거 한 벌을 챙겨 입는 거고 거기서 이제 대신에 원래 있었던 자기가 어렸을 때 입었던 체육복을 입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예전에 살았던 방의 기억도 다시 느껴보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의상을 생각했었고요. 그 골덴 갈색 의상이 정서의 회사에서 약간 세미 정장의 뭐 운동화에 약간 막 좋아하는 그런 티셔츠 이런 것과 좀 다른 저의 목요일 단계의 어떤 색채감, 정의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다채로운 감정을 느껴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색채감이 있는 그런데 정서에게 어울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갈색 골덴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우선 그 색깔은 그렇고 한 벌인 가닥은 이렇게 돈을 받으러 와서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입었습니다. 그 배달 라이더들이 시위하잖아요. 이 동작 그거 퍼포먼스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시나리오에는 이제 끈으로 묶여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핸드폰 그리고 끈으로 묶여 있고 전제가 희미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들 이 정도 인상을 가지고 시위 퍼포먼스를 이제 윤섭이 유재미님이라는 안무도 하시고 연기 연출을 하시는 분 만나서 그리고 오늘 미술 연출팀 하시는 장은선님이랑 이렇게 해서 또 만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버전으로 하다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퍼포먼스가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저 맨 위에 앉으신 저기 꼭대기에 계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극 중에서 정서가 별명이 아비곰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곰씨의 그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별명을 지으신 했는데 곰씨국집 딸내미라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 별명은 지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미는 안 담겨 있는지 하고 곰치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게 그런 색깔의 의미가 있으신지 하고 정서 그림 중에서 아빠 집에 걸려있는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은행나무인지 영화 제목을 지으실 때 은행나무에서 특징을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은행나무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돈 많이 들어오길 바래서 돈나무 액자를 걸어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주나 이 집도 이렇게 돈 많이 벌기 기원하는 해서 돈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말씀 처음에 해주신 것처럼 곰치국 식당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벌교일집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백석권의 체험증도 쓰고 그리고 벌교일집을 넘어가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정혜와 주희 그리고 영주가 다시 세 가족이 이루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사에서 이제 정서가 이제 남자친구 경연한테 이렇게 곰치고 식당에서 일 많이 했었다 이런 걸 나누면서 아기 곰치 몇 명이 나오는 맥락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파란색 그거는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나름 해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거고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서는 엄마랑 결국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야죠. 엄마는 살 것 같아요. 당장 저 집이 없으니까 일단은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 본인이 집이 없으니까. 그치 제 집이 아.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청약을 시도만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그 청약이 된 다음에 제가 포기를 하면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저라면 사실 청약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그래 엄마 우리 같이 이사 가자 해가지고 저는 갈 것 같은데 당장은 살았겠죠. 그리고 뭐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나갔을 것 같아요. 자기 일 시작하면서. 여기서 거기서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방 달라고 마지막까지 그러잖아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엄마가 이 정서가 그렇게 그 이상한 꿈을 꾸게 하는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저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나이에 진입하게 된 30대이거든요. 근데 정서의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게 보면 뭐였냐면요. 결국에는 결혼을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아둔 돈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막히는 현실이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저도 도움을 안 받으려고 계속 혼자서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도 보고 이런 거 현실을 보니까 결국엔 부모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의 역할에 진짜 많이 공감이 가는데 이걸 제작하신 감독님으로서 저에게 이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떨려가지고 이 영화의 이 현실에 많이 공감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조언 같은 걸 들을 수가 있는지 혹시 이거 제작한 감독님으로서 진짜 이제 저도 결혼 아직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같은 30대로서 이렇게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결혼하고자 하는 분이랑 서로 나누고 잘 싸우고 확립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액수를 어떻게 하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파를 해야지 이것보다는 같이 살아갈 사람이랑 내 현재 잔액은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꿈꾸는 주택은 얼마고 할 수 있는 건 얼마고 플랜은 어떻게 되는데 동의하느냐 안 하면 어떻게 이거 구체적으로 이 나누는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합의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노사 갈등 협상하듯이 나누는 시간을 정말 이렇게 액수적으로 딱 한다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훨씬 서로 더 다채로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상상을 저도 해봅니다. 예. 그 정혜는 언니가 어쨌든 간에 큰 돈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니한테 불만 없이 언니를 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식 간의 싸움이 생기거든요.
정혜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언니를 보냈을까요? 보니까는 영화에서 보면은 정혜는 언니가 그때 떠나고 이제 좀 보기 힘들 거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마지막에 정혜는 정서 언니와 약간 독립된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차용증에 써 있는 돈 자체가 아빠의 돈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과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른 해결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도 좀 더 후련하지만 약속은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이쪽에.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영화를 보긴 했거든요. 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정서가 뭐 어떤 음악을 들었을지 그게 그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했는데 아마 엄마랑 같이 그 먹었을 편하게 못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거 포기하고 나서 남은 그 실무자 김정서라고 쓴 그림도 있을 텐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것도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그 엄마랑 김치찌개를 먹는 거를 버전 저에 써봤거든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이렇게 했을 때 정서는 혼자서 정말 이렇게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묵은지 김치찌개나 권행지 김치찌개 집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사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 그건 이미 그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돈을 저는 제 생각에는 정서가 이제 청약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을까. 대신에 정서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나가고 싶었다면은 근데 이거 청약은 어렵지만 이거 보증금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겠다 정도가 떠오릅니다. 저는 태준 캐릭터가 되게 사소한 장면인데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아버지가 그 색소폰 연주할 때 이렇게 이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캐릭터를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나왔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태준이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이 이제 그런 작은 장면에서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에. 그래서 오히려 그 색소폰을 보는 아버지 뒷모습보다 저는 태준이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볼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해변가에서 태준이하고 정서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태준이한테 굉장히 마음이 확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동해 다니는 누나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동해 다니는 누나는 어떤 누나였길래 그렇게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일단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이렇게 이경민 감독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해 주신 것처럼 제가 연기하는 친구의 세세한 면모들을 잘 발견해서 이렇게 티가 나지 않게 케어해 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진짜 누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누나가 아니라 진짜 저보다 연상이고 어떤 나를 많이 챙겨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정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반대적인 인물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누나에 대한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이 각자 해피엔딩으로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돈도 제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태준이도 사실은 정서랑 태준이는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라면은, 영화를 보는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서는 조금 더 그 독립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친구로 느껴졌고, 태준이는 안정된 곳을 빨리 찾을수록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두 인물은 그 속도감이 다른 거죠. 인생의 속도감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태준이는 태준이로서, 그 다음에 정혜는 전 정혜가 약간 걱정이 됐던 거는 그 아빠 카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그 카페를 과연 열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정혜는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친구라서 꼭 카페 공부만 계속 주구장창 파진 또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계속 찾을 것 같고,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엄마는 아빠를 웬만해서 좀 안 떠날 것 같아서 엄마하고 아빠의 귀여운 딸로 그렇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자친구는 진작에 헤어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객은 바로 초반에 알아차리는데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그런 그 뒤늦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더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파트는 그렇게 됐지만 집은 하늘이 주는 거지 본인이 얻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모든 인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한 번 더 받고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질문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궁금한 게,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태준 역할 맡으셨던 그 배우님의 그 장면이 편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장면을 넣었을 텐데 어떤 고민과 생각이 들어서 편집 과정에서 그 장면이 빠졌는지, 아니면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면 뭔가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만 보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의 어떤 변화된 그런 감독님의 의도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지역 유지분 통해서 해군 일하는데 접촉하고 옷이랑 실제로 한국에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분들도 다 해군 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사실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세 차례 정도 왔어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장면을 한 번 더 준비를 하는, 이걸 찍느냐 아니면 그 가족 여행 갔을 때 무릉폭포 계곡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해야 될 시점에 그게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 좋은 날 이거를 선택하느냐, 제가 이런 쪽이었는데요. 날씨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까닭은 태준이 이렇게 사과 박스 들고 청송사과 들고 별개씩 딱 들어보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저는 있었습니다. 딱 봐도 태준이고 영주와의 어떤 조언을 해주고 받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첫
등장으로서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걸로 믿고 갈 수 있겠다 해서 그 장면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찍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찍지 않았어요. 그 약간 편집하면서 뭔가 감독님의 의도나 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편집을 하면서 제가 장편을 처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선이나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피로도, 총량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능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중반부에 더 이런저런 이런 곡선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간결하게 가는 것들이 있었고요. 정희 같은 경우도 좀 더 남자친구와의 그런 서사, 이야기를 언니랑 나누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쌓아가는 대신에 이제 속도를 좀 더 선택한 것도 있고 점점 중후반부에 이제 나누는 것들에 더 관심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들도 중간에 아버지가 중후반 파트 들어가서 예수해 주고 날 진짜 생각해 주는 건가 뭐 싶은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중후반부에 편집본을 보여줬을 때 이 부분의 관객분들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사를 그냥 쭉 쳐줘야 관객분들이 더 착하게 살면 맛이 없어야지 소유까지 피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서준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모니터하면서 서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상상하는데 그 정서가 그 아버지 횟집 있는 데 와가지고 먼저 집에 도착하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문 여는데 짐볼 있잖아요. 짐볼이 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 때 닿아요? 아니요 문을 딱 열 때 딱 닿아 있어가지고 닿아서. 근데 진짜 사운드를 네. 이제 약간 좀 불균질한 이런 게 미적 컨셉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운드를 선행을 하고 정서가 이 집에 왔을 때 그런 이전에 왔었지만 다시 왔을 때 받는 그런 생경하고 그런 기억이 좀 혼란스럽게 부딪히는 그 느낌을 사운드 선행으로 먼저 보여줘서 짐볼이 먼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더 덧대고 싶은데 그 전에 정서가 살았던 집이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엄마가 최미영이 있을 때랑 이제 정혜네 엄마가 있을 때랑 같은 집이기는 하지만 사는 사람으로서 이 공간이 되게 저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등장이 짐볼이었어요. 네. 되게 좋은 설정이었어요. 짐볼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서가 이 공간을 낯설게 여기겠구나라는 느낌을 인상을 주었어요. 짐볼이.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짐볼에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무슨 신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딱 짐볼이 누워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거든요. 네, 되게 참고 있는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짐볼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딱 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영화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배우분들하고 나눌 얘기 많은데 이 영화가 촬영에 대해서도 음악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까도 감독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을 굉장히 잘 담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받은 인상은 공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하자면. 네, 그런 거라던가 이야기가 이 인물들이 가진 아까 불균질한 표현을 쓰셨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는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들, 자꾸만 만나면 삐걱대는 이 관계들을 조화롭지 못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도 잘 표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악이 굉장히 세련되게 사용이 돼서 이 감독님께서 되게 음악에 대한 감이 되게 좋으신 분이겠다,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님 팬이어서 또 몇 년 만에 그래도 또 연락드리고 시사회도
장면을 봐주시고 이렇게 모더레이터 해주셔서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 이 기억을 오래 이제 남았다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에서 음악 얘기가 있었는데 그 김사월이라고 북구 뮤지션 하는 음악 감독님이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음원으로도 발매가 됐거든요. 가시는 길에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모더분이 항상 달라질 때마다 제가 찍었던 작품인데 저희가 소화하거나 감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화 한번 드리는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설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늦게까지 이렇게 한 분도 나가지 않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소중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시선으로 이제 바라봤던 영화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주워 담아서 시간 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도 또 재밌는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그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 그만큼 또 되게 재밌게 봐주신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영화 보도를 봐주신 이경미 감독님한테도 같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은폐살구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광미 감독 다음 작품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도 또 다른 작품들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